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사천 논란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명, 친문 간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새로운 미래는 공동창당대회에서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를 선출했는데 조홍천, 이원욱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행위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해서 의료 공급 위기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서 여야 공천 갈등을 포함한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2월 5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해서 강원 남부산지와 강원 중부산지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외출을 가급적 피하고 출퇴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고갯길, 교량 등의 얼음이 언 구간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천천히 운행합니다.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 등은 미리 점검하고 공장이나 시장, 비가림 시설 등 임시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눈이 쌓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지난 주말 호주를 누르고 극적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요르단과의 4강전 모레 새벽에 열리죠? 네, 이 앵커께서도 호주전 경기 보셨을까요? 어떠세요? 와, 정말 놀라운 경기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전도 그렇고 놀라운 경기 연속이에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동이었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호주를 이길 수 없다던 제 남편을 압도하면서 내기비 2만 원을 챙긴 게 저는 또 큰 성과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모두에게 기쁨을 준 우리 대표팀이 모레인 7일 수요일 새벽 0시에 요르단과 4강전을 치릅니다. 먼저 전적을 좀 보면 3승 3무로 앞서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약간 아주 조금 불안하다고 할까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졸전 끝에 2대2로 비긴 것, 이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은 둥글다지만 우리가 FIFA 랭킹 23위, 또 요르단은 무려 87위거든요. 지난 조별리그에서 좀 갑자기 뚫리면서 두 골을 내준 거, 이번에 반드시 우리 선수들이 4강전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이기겠다는 투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양팀 모두 주전 선수들이 일부 빠진다고요? 네, 우선 우리는 이 철벽 수비를 자랑하는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김민재의 공백은 정승현 또 김영권 선수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은 2명이나 빠지게 되는데요. 주전 공격수인 알리 올완 또 3백 수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살렘 아라잘린,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이 2명 역시 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우리가 꼭 결승전에 진출했으면 하는 마음 모두 같으실 건데요. 또 한 번 승전보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라면서 불출마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 비판과 관련한 이 거취 압박들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불출마 선언이 공천 잡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좀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마쳤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영남권 경쟁률 얼마나 됩니까? 네, 이 전체 지역구를 보면 우선에 849명이 신청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3.5대 1 정도로 보면 되고요. 지지 기반인 영남권만 보면 4.34대 1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11명이나 신청을 한 하남이었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1명인 단독 신청 지역도 44개구나 됐는데요. 물론 좀 비공개 공천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좀 보면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이상민 의원, 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단독 신청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컷오프 대상자를 먼저 추려나갑니다. 사실 컷오프의 관심은 현역 의원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국을 4개 권역별로 나눠서 해당 권역의 의원 중에서 하위 10% 이하는 컷오프 대상입니다. 7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될 것이고 평가에 따라서 이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넉 달 만에 회동을 했어요. 네, 이 당초에는 지난달 2일에 좀 회동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날 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이 되면서 이 미뤄졌던 자리가 어제서야 좀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증오의 정치가 이번 피습을 만들었다면서 단결과 총선 승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명문정당이라면서 친명대의 이 친문 프레임에 안타까움을 표했고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내의 이른바 친문, 친명 갈등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제3지대에선 새로운 미래가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죠? 네, 지금 사실 제3지대 이름이 많아서 좀 헛갈리실 텐데요. 저도 사실 좀 헛갈립니다. 제3지대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이 민주당을 탈당한 3인이 이끄는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통합 당명은 새로운 미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는 이낙연, 김종민 이 두 사람을 선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좀 갈등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공동 창당대회 행사 직전에 이 통합 대열에서 빠지기로 한 겁니다. 두 의원은 수평적 통합의 원칙이 지켜지지를 않았다면서 강령과 또 당원은 합의가 돼야 하지만 일방적인 의결이 예상된다면서 이탈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탈을 두고 향후 이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을 좀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빅텐트로 가려고 하는데 네. 중텐트부터 약간 삐걱거리는 모양새네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고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오후 2시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또 이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그동안 이재용 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이 돼 왔죠. 이번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상적이었는지 이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좀 만들기 위해서 삼성 측에 불법이 있었고 결국은 그 손해는 주주들이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것도 모자라서 삼성 측이 이후 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 회계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측은 경영 판단이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네, 이 이재용 회장 측은 당시에 이 합병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 또 오히려 합병 이후에 경영 실적이 개선이 됐다면서 그동안 무죄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좀 나온다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또 한 번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도 오늘 선고된다고요? 네, 오늘 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마지막 피고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단도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사법부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실무자 중에서 가장 윗선에 있는 인물인데요.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주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 공소장에 허상이 많다면서 재판되는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2시에 나오는 이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첫 공식 대선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압승을 거뒀다는데 득표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이 무려 96%로 정말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이 뚜렷한 당내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뭐 독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비중이 26%로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 흑인들이 이 4년 전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이곳은 이 지난 대선 승리에 발판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직행은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본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밀린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네,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 최근 CNN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4%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 결과를 받아들고는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패배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지난 2020년보다 훨씬 좀 더 나빠졌다면서 꼭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네, 이 의료 행위의 대가로 지불되는 이 수가, 이 정부가 이 수가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수가는 이 병원을 찾을 때마다 이 건별로 매겨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앞으로는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가 됐던 이 의료에 대해서 상대 가치 점수를 좀 높여서 집중적으로 높여서 수가를 최종적으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필수 의료 과목인데도 보상이 적어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심해진다고 보고 정부가 수가를 결정할 때 이런 필수 의료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환자의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도 달라지도록 건강보험료 조정에 나선다고요? 네, 이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또 달라지도록 정부가 건강보험료 조정에도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병원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이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가 됩니다.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간 사람은 부담을 더 많이 하도록 바뀌게 되는데요. 1년에 뭐 365번이나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홍콩 증시 폭락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ELS 상품 손실이 커지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운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달 안에 배상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KBS 1TV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금융사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 또 심지어는 암보험까지 투자를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배상 기준안을 마련을 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절기 입춘이 지나고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도로 미끄럼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남부 해안 지역과 제주도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 특히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15cm의 폭설이 오겠습니다. 지금 경북 북동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는 30cm 이상 더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엔 1에서 7, 서울은 최대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 9도 등 아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지만 서울이 영하 3도 등 크게 춥진 않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5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완성분기점 진출로부터 정체고요. 기흥 동탄 진출로에서는 사고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울 요금소 역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기흥 동탄 부근 진출로에서도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사진이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광천 부근 2차로입니다.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줄포 부근 역시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동선 부근에 현재 승용차끼리 추돌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 부근 혼잡한 상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울 출마를 선언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당면 현안,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 예비후보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네. 현역 의원 3명이 도전장 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포갑이 격전지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용호, 최승재 의원 다른 곳으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사표를 또 던졌거든요. 네. 교통 정리가 된 겁니까?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용호 의원님은 이제 서대문 갑으로 옮겼고 최승재 의원님은 광명 갑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시대전환 출신의 이제 조정훈 의원하고 저하고 남아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말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더 지났는데 언론에서는 마포 갑이 공천 혈전이다. 할 정도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하는데 그건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요. 별로 그런 열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1월 초부터 예비후보 등록하면 이제 당 색깔 빨간 점퍼 이름 새겨져 있는 거 이제 새벽길 출근 인사를 지금 4주를 했고 오늘은 또 해야 되는데 여기 출연하느라고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빨간 점퍼 입고 그냥 바닥을 이렇게 훑고 다니다 보면 좀 파란 점파들 민주당 예비후보들하고는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저희 당 후보들은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포갑에 관심 가졌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0년대 들어서 5번의 총선에서 저희 당이 오전 1승 4패입니다. 네. 2008년에 한 번 이긴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웅래 의원이 아무래도 무슨 부정 자금 수수 그걸로 이제 재판 중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다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지역의 민주당 오랜 저런 관계자로부터 살짝 개인적으로 듣는 거는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여기를 그렇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노웅래 의원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뭐 전략 공천으로 뭐 박영선 전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네. 옆 지역구죠. 네. 마포 출마 의사 밝혔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어제 불출마 선언까지 보면서요. 한마디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정치 신인의 정제되지 않은 좀 미숙한 처신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권유해서 출마 의사를 밝힌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먼저 제안을 해서 그럴 수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때 서울시당 신년 행사에서 깜짝 발표를 한 건데 예, 본인이 그래서 원해서 그렇게 됐고 근데 그게 본인의 입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공론화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고 공천 신청도 안 하고 뭐 이랬다면은 거의 이건 뭐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마포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포을이 그래도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오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힘을 싣고 있다 해서 제 바로 옆 지역구니까요. 마포을도 이제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찬물 끼얹는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예. 근데 공천 과정에 한동훈 위원장 부담 덜어주려 했다 이제 해석도 나오는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웠던 운동권 청산론. 네. 다소 주춤한 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마포을만 봐서는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고 이제 불출마 선언 과정에서도 본인이 오롯이 결정했다. 근데 모르겠어요.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런 체질, 습관이 체질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좀 물론 본인의 최종적인 결단이 중요하지만 충분한 좀 당 수뇌부와의 어떤 그 밀도 있는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불쑥 그 출마 선언한 것도 그렇고 불출마 선언한 것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조직적인 뭐는 아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부담을 준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라 하듯이 선거에 있어서는 공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성패를 가를 매우 중요한 부분도 이제 공천일 겁니다. 어떤 공천을 해야 선거에서 이깁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뭐냐? 저는 대략 그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잘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보면 공천 잡음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게 그 유권자의 마음과 다른 어떤 그 당내 실력자 권력자들이 위에서 내려꽂는 그런 공천을 했을 때 그런 잡음이 일어나는데 결국 뭐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일부 있는데요. 반면에 김근식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바로 이 자리에 이제 출연을 해서 지금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유리하게 공천받는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건 제가 대통령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대통령실 출신이다 해서 뭐 특혜나 전략 공천은 없다. 네. 하는 거고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도 그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신이다 해서 무슨 혜택을 바라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자세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자세다. 본인이 열심히 바닥을 기고 민심을 얻어가지고 오롯이 본인의 경쟁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서울 강남을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하태경 의원 떠난 부산 해운대 갑 이렇게 네. 출사표 던졌는데 여긴 여당 입장에서는 우세 지역이에요. 네, 우세 지역이고 또 둘 다 하필이면 또 검사 출신이고 저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그때 초기 멤버들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할 텐데 근데 서울 강남을이나 부산 해운대 갑은 이른바 그 공천만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 지역구 자체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이제 검사 공천 윤심에 의한 검사 공천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상대 진영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정무적으로도 깊이 있게 판단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두 사람 다 내가 뭐 대통령의 측근이었으니까 돼야 된다 이런 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당 차원에서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반면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인천 계양을,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서울 영등포을, 이영 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서울 중성동을 이른바 험짓했겠습니다. 당선 여부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어필했던 거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 한번 결전을 치르겠다 하고 한 게 이제 가장 화제성도 있고요. 또 울림도 있고 그런 거고 박민식 전 장관도 이제 뭐 86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인 김민석 의원하고 삼선 의원하고 한번 겨뤄보겠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돼야지 이게 총선이라는 게 각각의 이제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은 본인 당선이 1차적인 과제겠지만 혼자만 잘 되는 결과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연결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근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정권 심판론에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를 교체하는 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은 교체됐는데 낡고 병든 우리 정치, 여의도 정치는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 교체를 하려면 일단 이 보수 정치 세력부터 거듭나고 혁신을 해야 된다. 그 거듭나고 혁신된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 민주당의 주류인 86 정치 이거는 뭐 특권 정치라는 표현도 쓰는데 저는 좀비 정치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대적 수명을 다 했고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하는 점에서 이제 좀비 정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보수 혁신을 통해서 86 좀비 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교체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민생 공약이나 정치 개혁 공약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공약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뭐 K컬처 이런 거는 뭐 이제 세계 인류 아닙니까? 네. 세계 인류인데 한국 정치는 뭐 진짜 뭐 사류 정치다, 뭐 사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일단 정치를 좀 제대로 발전시키려면요. 이 메시지가 좋아도 메신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암만 좋은 얘기를 해도 이제 그 심히 안 실리는 것처럼 지금 한국 정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일 시급한 게 이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보수 정치 세력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보수주의 그 정치 철학에 뭐 작은 정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작은 정부, 큰 시장, 큰 시민사회 뭐 이런 건데 작은 정부라는 게 저는 그 말을 좀 이렇게 권력 다이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권력 다이어트는 뭐냐. 권력은 확 줄이고 매력을 늘리는 이런 식의 권력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하드 파워는 확 줄이고 소프트 파워를 늘리는 이런 식의 이제 권력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의 그거를 내걸었습니다만 하나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9명의 보호자 인수 한 절반 정도만 쓰겠다. 세 번째는 출판 기념회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그 후원금도 이제 연말정산 때 전액 환급 때는 10만 원 이내의 후원금만 받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4가지를 걸었는데 요거는 제가 당선되면 저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딱 그 4가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여러 사람이 뭉치고 당 차원에서 당론이 모아지면 할 수 있는 것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름 관중 몰고 다니는 한동훈 위원장 본인 인기는 좋은데 그게 국민의힘 인기로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비대위원장 인물론이 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킬러 컨텐츠가 좀 필요하다. 한동훈에 대한 개인적 인기, 한동훈의 개인적 인기가 당 지지도하고 연결되려면 이 킬러 컨텐츠 이건 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메가시티 그래서 뭐 구리도 가고 어제는 김포도 가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거다. 이른바 이제 메가서울 이걸 이제 재점화시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작년에 법이 다 통과돼 갖고요.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지게 지금 다 법이 다 통과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2030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세종의사당이 오픈하는 게 지금 16개 국회 상임위 중에 11개가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의원 사무실 있잖아요. 의원회관 네. 사무실도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요. 여기 여의도에는 한 5개 상임위하고 국회의장실하고 사무처 일부 기능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분할된 데 이어서 이제 국회마저도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아예 국회를 통으로 이전해야 된다. 국회를 통으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세종이 이제 행정에 의해서 입법부까지 갖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이제
행정 수도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 통이전 같은 거를 내걸고 제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 여의도 부지 네. 국회가 통으로 이전되면 굉장히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그 탈바꿈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막힌 방안이 있어요? 아이디어 방안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청권도 살고 서울도 뭐 하는 윈윈 뭐 이런 것들을 좀 킬러 콘텐츠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언급은 가급적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주로 비판합니다. 정권 심판은 부각시키려는 이제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비난에 응대를 잘 안 하고 주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국내 입장에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정치학자들, 선거 전문가들이 대선과 총선의 그 성격의 근본적 차이가 총선의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평가, 그래서 회고적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대선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 그래갖고 이 전망적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면요. 네. 그게 좀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회고적 성격에서 이제 전망적 성격으로 투표 성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나쁘지가 않죠. 좋죠. 그래서 지금 물고 물리는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남기로 한 데 따라서 이른바 유승민 활용법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의원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꿈을 가졌다가 좀 좌절됐는데 그래서 경기도의 한 곳을 당에서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그 출마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언론에 툭툭 뭐 이제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뭐 출마한다 이런 식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충분히 사전 상의도 없이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혁신당이 잇따라 논쟁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인 지하철 모임승차 폐지 또는 특정 직군 공무원직의 여성도 병역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 등이 있는데요. 이제 논쟁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대남을 겨냥한 세대 젠더 갈라치기다.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준석식 전형적인 그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인데 근데 재작년 3구 대선 결과를 보면요. KBS를 비롯해서 지상파 출구조사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20대 남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20대 전체적으로 보면 2.1%를 윤석열 후보가 진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관위가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전체 유권자의 10분의 1 정도를 조사하니까 거의 들어맞는데 네. 이 이른바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20대 남성보다 9%나 높게 나왔거든요. 이걸 종합해 보면요. 20대에서 10% 이상 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준석식의 젠더 갈라치기가 플러스가 되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됐다. 하마터면 3구 대선, 재작년 3구 대선이 이준석 때문에 떨어질 뻔한 그런 위기였다 하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가 어제 창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홍천 이원욱 의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중텐트부터 균열 생겼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빅텐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쪽 그 신당이 성공하려면 저는 2016년 그 안철수 국민의당 모델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와 정면 승부를 하고 네. 또 정치적인 명분으로 비례대표에서 일정 정도 얻는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게 못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입니다. 예. 민주당에선 친문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어요. 네. 갈등 확산이냐 봉합이냐 역시 이번 공천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에서 보면요. 저희 당이나 저쪽 당이나 상부에서 합의가 된다고 해서 그게 하부에까지 바로 전파되는 데나 한계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은 지역구별로 다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 두 분이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해서 이게 뭐 지역구별로 다 그런 게 침투될 것인가 하는 점은 좀 의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짧게 하나 대답해 주세요. 네. 이번 4월 총선 승패가를 결정적 지점은 이것이다. 무엇일까요? 화합과 혁신 이 두 가지를 어느 쪽이 더 잘하는가 하는 건데 그 결과는 공천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곧 그렇습니다. 공천 결과는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작년에는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다가온 위협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현재의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이런 공항, 항만, 그리고 발전소, 제철소 이런 우리나라 경제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폐투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운송되는 제품 대신에 근거리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탄소 배출이 적은 물품이 유통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은 작은 섬나라의 문제나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맞닿아져서 미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가운데 강원 영동과 산지, 지리산 부근으로는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내일 아침까지,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엔 시간당 3에서 8cm의 폭설이 오면서 대설주의보가 모두 경보로 강화했고요. 고성, 태백, 평창, 또 김천, 산청,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최대 7에서 많게는 15cm 이상, 강원 산지는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대 3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5도, 대구, 전주 7도, 강릉은 2도 등 아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는데요. 서울이 영하 3도 등으로 큰 추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상권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서해 중부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9도, 오늘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1.2mm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 내 친명, 친문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단합과 총선 승리를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에서 낸 메시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다.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겠다 하며 단합에 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도 최근 친명, 친문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 그 당원들 그리고 지지층들의 간절한 그 소망이 있었죠. 반드시 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절체절명의 사명 앞에서 당내 갈등은 윤석열 도우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당원들의 그 소망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회동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아마 당의 단합을 그 대외적으로 그 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명문정당이라는 말로써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회동 큰 틀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대표가 앞으로 당내 통합 리더십 보여주려면 어떤 조치, 어떤 스탠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통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짧게 그렇게 이제 대답을 네. 하셨네요. 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친문계 불출마에 대한 논리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 탄생시킨 책임론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노영민, 임종석 두 전직 비서실장을 겨냥해서 정치적 양심이 실종됐다면 총선 불출마 요구했습니다.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공천을 앞두고는 항상 당내에서 내부 경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공천 받는 그다음에 향후 어떤 본인의 정치 일정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글쎄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그런 주장이 사실도 아니고 당의 그 어떤 화합을 저해하는 아주 그 좋지 않은 이제 그러한 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알기론 문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4대 권력기관장 즉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인사에 개입 못하게 돼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그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밝히지 않으려고 해왔죠. 그런데 침묵이 오해를 잠재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참 침묵하기 어렵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권력이 집중된다 해서 4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내부 훈령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비서실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노영민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팔아서
손준성 검사를 콕 집어서 유인 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판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에? 그리고 무슨 청탁을 합니까? 비서실장이 그 청탁도 법무장관한테 손준성 검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제가 보기에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시면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정치적 개인의 정치적 이해가 당의 그 단결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종종 그 선거를 앞두고는 나타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전 청와대 인사들에게 불출마 요구를 했는데 네. 정작 본인은 전략 공천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이제 당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전략 공천설 들으셨어요? 네,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네. 좀 어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네, 뭐 들은 얘기는 없으세요? 뭐 당내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부분은 결국 당이 뭐 판단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친문계 불출마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인사들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의 첫 번째 그 논리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출마하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 구도가 야당이 바라는 건 이제 정권 심판론인데 전 정부와 현 정부 대결처럼 보이면 정권 심판론이 흐지부지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2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 했으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에게 투표할 것이고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지지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도저히 더 이상 지지하기가 꺼려진다면 야당에게 견제할 힘을 실어줄 겁니다. 네. 당연히 중간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요. 항상 대통령 그 당선되고서 2년 뭐 이 정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역대 모든 선거에서 중간 평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친문계 불출마 이 논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거는 말씀이시죠. 그냥 정치적 주장이죠. 정치적 주장으로 이제 보시고요. 이 와중에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처음에 이제 정치 시작은 민주당에서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몇 번 이제 당적을 옮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각을 세워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복당 추진 어떻게 보세요? 뭐 정성호 의원은 본인이 또 제안했다고 본인이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하죠. 참 정치라는 게 눈은 하늘을 보지만 발은 땅을 딛고 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이 네. 항상 있고 그걸 좋아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적의 적은 동지다. 또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 공격과 관련해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과거 발언이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한 그 정도로 가름을 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현주 전 의원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요.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공천 문제와도 이제 결부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제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사실 뭐 당대표가 추진한다는 그런 것도 알려져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현주 전 의원의 선당후사 불출마를 거론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복당할 경우 공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당을 하면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그 선후가 네.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공천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복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주 전 의원 재선 의원이고 정책 비중 나름 있는데 예. 그런 분 데려오면서 공천 얘기 없이 그냥 같이 합시다는 현실적으로 좀 부합이 안 되죠. 어렵겠지요. 네네. 예. 그런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결국 이번 공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종합심사에 앞서서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가 이루어질 텐데 당장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정이 그렇게, 예. 여기에 비명계 친문계 의원들 얼마나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당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좀 더 확산될지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보면 예. 그 하위 20%를 그 선발하는 그 추려나가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네네. 되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네네.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것이 되게 그 정량 정성 분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그 어긋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법 오랜만에 공천 면접 보셨을 텐데 네. 분위기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까다로운 질문, 불편한 질문 좀 나왔나요? 글쎄요. 면접 분위기는 진지했고요. 네. 그 후보들은 다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글쎄요. 그 질문이 뭐 까다로웠다라고 할 것은 좀 없는 것 같았고요. 원론적인 질문들이 많았다. 그렇군요. 예. 면접관들이 공통 질문으로 예. 경선 패배 시 승복하겠냐 질문이 있었다는데 뭐라고 그건 대답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마 각서도 쓸 거요? 서면으로? 쓰셨어요? 아니 나중에. 나중에? 예. 예. 경선 전에 예. 아마 그 문서로 예전에 다 각서로도 작성도 했었습니다. 그 필수 질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거 불복할 거면 공천 신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거는 게임의 룰이고. 예. 자, 공천 파열음이 커지게 되면 이탈자가 생겨서 제3지대 신당에 더 많은 이제 민주당 출신들이 동참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제3신당의 창당 목적이 네네. 저는 뭐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두고 봐야겠지만 정강 정책도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 명분이 없고 국민적인 지지가 그렇게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과연 뭐 추가 이탈자가 전혀 없다고 뭐 장담하지는 못하겠으나 그렇게 그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제3지대 신당들의 어떤 파괴력을 그렇게 크게 보고 계시는 않다고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3지대에도 균열이 이제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김종민 의원 어제 새로운 미래로 이제 뭉쳤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또 빠졌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성격이 강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하나로 뭉쳐지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죠, 원래가. 아마 글쎄요, 그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통합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좀 지켜봐야죠, 뭐. 네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중텐트에도 이제 틈이 생기면서 네. 이준석 신당과 함께하는 빅텐트는 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실장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중텐트는 모르겠으나 빅텐트는 뭐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지 기반, 노선, 뭐 그 리더십 모든 것에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 시당 창당 대회에서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 방탄 등을 거론하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정신 차린다. 직격했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 거둘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 국민들 특히 야당 지지층은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분열을 주도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좀 힘이 잘 모이지 않으면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면 험한 말이 나가죠. 험한 말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고 뭐 좀 극단적인 자꾸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하수나 하는 일이죠. 분열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하는 거는 하수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분열의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야당 지지층이 그쪽을 이렇게 지지하는 게 새가 모여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사표 던졌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해서 밝혔어요. 이재명, 원희룡, 유동규 삼각구도가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이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선거 구도가 2자 대결이 됐든 3자 대결이 됐든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구도에 따라서 현재 선택의 그 어떤 뭐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것은 좀 상정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회동을 했어요. 네. 거기서 한 말 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제 결정에서 그 제3지대 나가 있는 정당들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뜻이 담겨 있었을까요? 글쎄 제가 전후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야권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거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뭐 전당원 투표안도 나왔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어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선거제는 항상 총선에 임박해서 타결되어 왔습니다. 네.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역대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고 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선거 제도에 따라서 예상되는 의석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 승리에 목말라 하는 지지자들로부터 동의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약속이라는 게 정치인에게 또 약속이라는 건 또 중요합니다. 또 이것을 또 지켜라라는 그런 또 정치적 공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런 그 양쪽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것은 저는 결단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래 가지 않아서 그 결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검찰 해체당을 옥중에서 창당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어려운데요. 선거제 개편이 확정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답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과 각종 정치개혁 공약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운동권의 청산을 주장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비민주 세력이거나 반민주 세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가요? 저는 뭐 그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 같다. 저는 첫 느낌이 그랬습니다. 아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참 오랜 세월 고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걸 청산을 주장한다는 것은 민주화 운동이 두려운 거죠. 본인이 반민주 세력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정치개혁 공약이 뭐가 있었나요? 저는 뭐 수도권 확대 공약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반헌법적 발상이죠. 우리 헌법에는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건 뭐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무튼 뭐 좀 글쎄요. 각종 정치개혁 공약이라는 게 포퓰리즘부터 배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네. 총선 승패가를 관건 뭐라고 보십니까? 내부 분열이 더 큰 쪽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한 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을 기해서 강원 태백시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운전 시에는 고갯길, 교량 등의 얼음이 언 구간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에 천천히 운행합니다.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 등은 미리 점검하고 임시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눈이 쌓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는 그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의료 이용이 적으면 바우처로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좀 건강보험을 악용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과잉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못 쓰게 제한하는 방식도 있지만 반대로 좀 덜 쓰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번에 네. 정부가 내놓은 방식이 바로 인센티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의료기관 잘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건강이 괜찮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최대 10%를 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상한액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주 뭐 특수 사례긴 하지만 그 연봉 30억의 일타 강세 사례를 보니까 건보료를 5천만 원 이상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정 올려서 줄 수는 없는 거고 최대 12만 원까지 그렇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급을 말씀해 주신 바우처로 하는 건데 이 바우처를 받게 되면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분기별 1회 미만 아니면 연 3회 이하로 이렇게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돌려주는 안을 지금 복지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한테 다시 이제 병원 가서 쓸 수 있는 바우처 준다는 건데 그럼 결국 쓰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복지부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용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누적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평소에 잘 병원을 안 갈 수도 있지만 평생 안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나중에 몰아서 갈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해줬다가 언젠가 한번 가게 됐을 때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해주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은 우선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인데 네. 청년 그러니까 이제 만 20세에서 34세 사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효과가 괜찮다. 이제 좀 젊은 층을 한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따져보고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의료기관 너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본인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는데 이게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불필요한 진료 너무 많이 받는 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 서비스를 특히 과다하게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좀 부담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의료 쇼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더해가지고 지금 건강보험 재정도 앞으로는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우리나라가 나쁜 편은 아닌데 2026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그런 인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종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과도하게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을 본인 부담률 높이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좀 극단적인 사례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예로 든 게 있는데 연간 이용 횟수가 365회가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하루에 사실 한 번 이상. 예. 그렇죠. 그리고 산술적으로 봐도 병원이 매일 열지는 않거든요. 그럼 하루에 1회 넘게 그러니까 초과해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즉 이 얘기는 하루에도 몇 군데씩 병원을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는 7월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90%라고 하면 이제 일단 뭐 절대적인 숫자로도 높게 느껴지시겠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체감이 되실 텐데, 기존에는 물론 뭐 그 치료의 종류, 진료의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20%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90%까지 올리는 거니까 이제 좀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복지부 설명으로는 소수의 불합리한 이용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많이 가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그렇죠. 거네요.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저는 그럼에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네. 꼭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적게 치료받는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꼭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가 좀 박탈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혼합 진료 금지도 추진됩니다. 우선 혼합 진료가 뭔가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진료가 있잖아요. 이걸 네네. 섞어서 같이 진료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선 이걸 함께 권하거든요. 도수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으세요. 이렇게 함께 권하는데 이런 거를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급여 항목에다가 비급여 항목도 끼워가지고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례로는 백내장 수술할 때 뭐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도 권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건보 지출이 좀 불필요하게 늘었다 이렇게 복지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령층이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받으려면은 우선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한 다음에 다초점 렌즈도 자연스럽게 그냥 삽입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복지부가 추산하기로는 백내장 치료에 들어간 그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600억 원이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의사단체들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환자들이 선택한 건데 환자들의 선택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일부 범위를 정할 건데 뭐 방금 말씀드린 뭐 도수치료라든가 아니면 다초점 렌즈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먼저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유튜버처럼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하도록 개편이 되죠? 네.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정상금이 많아지고 또 뭐 광고 많이 받으면 또 수입이 늘어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급여가 안정적이죠. 그래서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소득이 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적게 냈다가 많이 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새로운 그 건보료 부과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다달이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그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 이제 개편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행위별 수가라고 해가지고 양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당으로 이렇게 좀 수가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뭐 어려운 수술도 사실 건당으로 비교하면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정성적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더 많이 가치를 주겠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 필수 의료 분야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의사들을 좀 채우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오늘 오전 8시 20분을 기해서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피해 주시고 운전 시에는 고갯길, 교량 등의 얼음이 언 구간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천천히 운행합니다.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 등은 미리 점검하고 눈이 쌓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두 분 여성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전혜 변호사입니다. 서울 마포울에 출마하겠다고 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좀 촉발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마포울 사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전격 불출마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불출마를 하되 비대위원직은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번 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은 본인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압박감이 있었다는 것도 밝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당내에서의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내려놓는 모습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비대위원으로서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구에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지역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비대위원이 된 이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처음에는 참여연대 측을 통해서 좀 지지자 측의 역할이었다가 이후에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던 분인 거죠. 거기에 있어서 조목조목 본인이 회계사로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반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거의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전국구로서 본인이 싸워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불출마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빼놓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그 공천을 시사한 그 당일에 방송에 출연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견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처리하긴 했지만 이분이 논란이 계속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대통령실에서 있었냐 없었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를 뭐 사퇴하는 요구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 논란이 굉장히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온 과정에서 또 2월 2일자 뉴욕 타임즈 일면 보도에서는 김건희 여사 그 영부인과 디올백 한국 정치의 위기라는 일면에 그 기사를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 논란을 전격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발언이라든지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치가 위기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뭐 사과를
직격으로 건드린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자신을 혼내긴 어렵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그 부분이 좀 더 꺾인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분석하는 경우가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 지금 역할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포을에서의 지역구 후보로서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사퇴하는 데 있어서 압박이 있었다면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뭐 용산이나 이런 데서 압박이 있어서 사퇴를 한 것이었다면은 오히려 비대위원을 사퇴를 하고 지역구에서 후보로서 뛰는 것이 그러한 이제 여사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더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중앙에서의 그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마포을에도 현재 그 산적한 이제 현안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분이 본인이 지역구 후보가 아니라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었던 그런 쓴소리 역할 이거를 끝까지 하겠다 이러한 오히려 의지의 표현이었다. 비대위원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박이 있었다면 오히려 지역구 후보로서 집중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짐을 덜어줘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제 정리함으로써 공천개혁 드라이브를 한동훈 위원장이 더 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인천 계양을에서의 어떠한 출마 선언 비슷한 모습이 있었고 그 이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서의 또 비슷한 출마 선언 비슷한 게 있었는데 사실 원희룡 전 장관 때보다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출마 선언 비슷한 그 행사가 있었을 때가 훨씬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대통령실에서 뭐 배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대외적으로는 사천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에 지금 공천이 막 시작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한 발짝 뒤에서 다만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사천 논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은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또 윤희숙 뭐 예를 들면 사천 논란이 있는 그분이라든지 이런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해소된 바가 없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뭐 조선일보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에게 뭐 감사패를 줘야 된다. 총선에서 백석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비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거치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에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그 입김이 공천에 더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운동권 청산을 하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가장 상징적 인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포을에 뭐 내세우니 출마를 하니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럼 운동권 청산론도 다소 주춤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와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에 그 비대위원 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86 운동권 청산이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고 사실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김경률 비대위원 한 명이 거기에서 이제 비대위원으로서의 직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운동권 청산에 대한 어떠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건 이번 총선 시대 정신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향후에도 그런데 이제 그건 있죠. 정청래 의원이 워낙 지금 민주당에서 워낙 큰 거물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단순 운동권이라든지 뭐 단순 험지가 아니라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라는 그
그 지금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큰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상징성이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마포을에서 물론 기존에 있었던 당협위원장 김선동 당협위원장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공천 룰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상 진 뭐 네, 그런 그렇죠. 지역구죠? 그런데 시대 정신이 운동권 청산이라는 점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 관측이 뭐 검찰 독재 청산이다라고 맞수를 넣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 검찰 독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47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수사할 때는 구속 수사를 했고 그 수사팀장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리한 수사 확장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없이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럼 검찰이 과연 잘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운동권 청산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MZ세대들이라든지 지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운동권 청산이라는 기치만으로는 총선에서는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관측이 더 좀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친명 친문 간 갈등 와중이어서 더 주목되는 만남이었는데 예상대로 두 사람 모두 단합,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내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 뭐 상징적 만남에 그칠까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3세력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 통합, 지난번에 원칙과 상식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라든지 윤영찬 전 의원은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탈당 과정에서의 어떠한 좀 친명 간의 좀 갈등처럼 보였던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향후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의 큰 어른 아닙니까?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해준 메시지를 보면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봤을 때 준연동형이라든지 이게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거의 병립형으로 마음에 굳혀졌다라고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간 단계인 권역형 그 병립형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이는 병립형. 상황에서 네. 저는 이게 지금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서 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정권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의견을 큰 어른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 당대표에 취임을 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좀 컸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은 듣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동을 갖는 것이 원래는 1월 2일에 가질 예정이었는데 그 당일에 그 양산 방문하기 전에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어제 그 이제 방문을 해서 서로 이제 오찬을 가지면서 회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총선 관련해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총선이라고 하면 좀 절박한 쪽이 승리한다.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관건은 역시 공천이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이 뭉치냐 분열하냐는. 민주당에서 하위 20%인 현역 의원들에게 뭐 개별적으로 아마 내일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명계가 얼마나 들어가냐 굉장히 또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에게 통지를 한다고 하지만 곧 다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위 20%가 누가 봐도 아우 저분은 뭐 그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하지 않았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한두 명이라도 특히 비명계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위 20%면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제3지대 뭐 또 둘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조응천 의원 쪽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제 공천 하위 20% 나온 분이 갈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문제가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처음엔 이재명 대표가 권유를 했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자기가 권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인사로 분류가 되지만 한때 반문 전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현주 전 의원 영입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으로 옮겨가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무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리스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 리스크라고 했는데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게이트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원한다라는 이제 입장 표명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뭐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함께 힘을 합쳐서 민주당에서의 또 총선 승리에 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현주 전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그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공격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필요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보여질 수 있는 분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이제 파이팅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지금으로서는 반윤석열적인 의견들을 내고 계시지만 과거에 민주당 내에 있을 때는 본인이 탈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문재인적인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돌아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은 것이 이것은 저는 반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당 내에서 반문재인 지금 특히 친명계에서 뭐 그 민주혁신회의라든지 이런 친명 그룹에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뭐 노영민 비서실장, 뭐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 출마를 하지 마라. 오히려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들어왔을 때 과연 반윤석열적인 이야기만 할 것인가. 반문재인적인 이야기들을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분에 대한 컨택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안 그래도 지금 당 통합을 해야 뭐 그 총선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이슈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이현주 의원도 본인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돌아왔을 때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게 공천하고 연결돼 있어서 더 미묘한 것 같은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 선당후사 총선 불출마를 언급할 정도로 그 당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공천을 안 받을 거면은 이현주 의원이 굳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왜냐면은 그냥 뭐 보수 여전사 뭐 이런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과거에 민주당 계열로 해서 민주통합당 때 이미 재선 의원을 했었던 분이란 말이죠. 결국 민주당에서 이번에 영입한다는 것은 다시 지역구 비례를 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구 주면서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좀 순서가 일단 이현주 의원이 지역구를 받는다는 전제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본인이 광명을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 선당후사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불출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고 다만 그 영입 과정에서 어떤 공천이라든지 그런 약속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천이 아니겠습니까? 미리 영입하면서 공천을 약속한다는 것은 사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새로
영입된다면은 복당을 할 경우에는 그 당에서의 위치라든지 그런 뭐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선거제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숙고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비명계 인사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 이제 창당했는데 네. 보니까 김종인 의원만 참여하고 이원욱 조응천 의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그룹이 작년 11월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탈당하는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이 빠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합당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원우 조응천 의원은 빠지게 된 것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을 작년 11월에 만들 때부터 얼만큼의 정책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비명 그룹이었던 게 맞는 겁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는 그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반 이재명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천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탈당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분들이 합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과정에서 이제 하위 20% 내일이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제3지대로 가게 됐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중텐트 지금 쳐져 있는 상황이면은 갈 수 있는 데가 거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텐트가 약간 틈이 났죠. 그렇죠. 지금은 이낙연 쪽으로 갈까, 조응천 이원욱 쪽으로 갈까 이게 두 개가 나눠지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두 그룹이 어저께 합쳐지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저는 실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뭐 처음부터 뭐 이낙연 신당과 함께하겠다라는 취지로 나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가 사실은 그 당명도 이제 개혁 미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혁 이렇게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으로 가기로 한 점에 대해서부터가 이것이 과연 제3지대 빅텐트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이렇게 합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제3지대 빅텐트라는 꿈이 물 건너가는 형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에서 지금 합칠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같이 이제 공동 창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앞으로도 물밑 작업을 통해서 제3지대 빅텐트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주당 내에서 나온 분들끼리도 지금 중텐트도 못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 쪽에 국민의힘 전 당대표까지 했었던 이준석 대표와 빅텐트를 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번에 이 민주당 계열에서 통합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분들의 생각이 지금 너무 강하고 왜냐하면 이번 주말이 설이잖아요. 사실은 설 전에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설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 좀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다가 또 이제 공동 창당하는 4일에는 뭐 개혁 전선에서 함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좀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답보 상태인 상태에서 합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제3지대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어떤 판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논쟁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경찰, 소방 등 특정 직역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여성도 병역 의무화해야 한다. 내용의 공약 내놨습니다. 사회적 토론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고 세대, 젠더 갈라치기다.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논제로서 꺼내는 것은 개혁신당의 역할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결론까지 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왈가왈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에 있어서 거기 적자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국비가 지금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노인들의 무임승차 폐지
정말 귀에는 싹 들어오고 신문의 헤드라인에 나오기는 좋은데 이거가 협의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면은 더욱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텐트로 가는 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여성도 군대를 갔다 와야 경찰 소방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낙연 전 대표 쪽 아니면은 뭐 지금 이원우 조응천 의원 쪽 이런 민주당 계열 쪽과 합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너무 극단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슈를 선점하기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개혁신당, 사회개혁을 기치로 깃발을 들었는데 첫 번째 일성이 65세 이상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사회개혁이냐. 그저 어떻게 보면은 20, 30대 남성들의 표심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내건 이슈에서도 또 한 가지가 또 뭐 경찰, 소방,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 이슈도 이 사회개혁에 걸맞는 이슈는 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바가 크고요. 그렇게 보면은 신당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이슈를 선점할 때 좀 사회개혁에 걸맞는 좀 거대 담론을 좀 내걸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국민들이 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논란 자체는 또 새로운 논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구태한 그 논란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첫 번째 이슈로 삼는다는 게 아젠다로 삼는다는 게 정말 아젠다급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다. 그건 제가 하나 조금 사실관계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첫 번째 정책 나온 게 65세 그 무임승차 폐지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교육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이 언론에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65세 그 무임승차 폐지가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됐었던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최근 극장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통쾌한 복수전을 그린 영화 시민 덕기가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에 오르며 깜짝 흥행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이 우리 생활 주변에 파고들었다는 얘기인데 날이 갈수록 수법도 지능화되고 주범은 자취를 감추기 일쑤입니다. 검찰이 처벌보다 피해 예방에 힘을 쏟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단장이 직접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서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습니다. 2월 5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